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기관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때문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1910선까지 밀리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죠. 문제는 코스닥이었는데요. 대안으로 알려졌던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이 전일 3% 넘게 급락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으로 역시 함께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알코아의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시즌이 본격 스타트가 되었는데요. 과연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날이 10일, 내일이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 금통위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글쎄, 호재와 악재가 모두 다 좀 대기해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관망도 있었지만 일단은 어디선가 모르게 사자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때문에 아직은 좀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도 월가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코아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업체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상 그 조정 순이익, 그러니까 비용을 뺀 순이익이 주당 11센트 정도였죠. 자동차 업체 수요 증가 덕분에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인데 매출은 기대만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독일의 지표가 좋아지면서 일단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관망세 역시 작용을 했었고요.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가량 오르면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띄웠습니다. 독일은 작년 4분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올 들어서는 성장세가 조금 안정화를 띠고 있다는 분석도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요,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긴축의 차질이 예상되는 포르투갈 쪽에 국가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네, 예상 시초가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어려운 것일까요? 만약 오늘도 추가 하락한다면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내림세가 될 텐데요. 그에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상 시초가가 또 하락이어서 개장이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약보합세 정도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시초가 공략주 먼저 살펴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때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전일 AP시스템 역시 예상 밖에 큰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S 먼저 들어볼게요. 네, AP시스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드렸고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워낙 투심이 안 좋고 어제 기부한 외국인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아주 좀 꼬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원칙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유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원칙대로 제가 예상 손절가 11,200원 하회했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원칙을 지키는 매매. 장 중에라도 손절가를 깨면 여러분들도 좀 잘 대응을 따라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역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먼저 드네요. 예, 제가 2번 정도 한번 언급해드렸고 한 번 해서 한 10% 정도 상승했던 종목인데 K맥을 오늘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 K맥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정밀 특정 분석기기 업체고요. 2011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거래소가 선정하는 코스닥 히든 챔피언의 이름을 올린 바 있고요. DNA 칩에 쓰이는 핵심 기술 특권의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DNA 칩을 필두로 해서 세계 바이오 시장 공략을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장비 성장성입니다. 지난번 투자 포인트 때도 언급했기 때문에 긴 언급은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영동제약과 이 분자 진단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바이오 장비 거래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가 이제 캐시카우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장비가 수익성 개선을 이끄는 그런 신성장 동력이 좀 될 전망으로 있고요. 2012년 4월에 이 중국 시장에서 이 알러지 진단기기 알로스테이션으로 인증을 좀 받았고 전 세계 진단 시장 진입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로스테이션은 한 방울의 혈액으로 60가지 알레르기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이 통합형 진단 시스템을 말하고요. 올해 그 수익성 개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 BOE의 OLED와 LCD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됐고, 현재 그 발주 의향서 체결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비 공급이 BOE가 허페이 지역에 건설 중인 80대 공장의 그 공장과 이 내몽골에 오르도스에 건설하고 있는 5.5세대 공장, 여기에 들어갈 장비를 납품하는 것인데요. 이 OLED와 LCD 공정용 모니터링 검사와 측정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K맥이 이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LCD 공정용 모니터링 검사 장비 이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이 OLED 공정용 장비도 다 포함되면서 OLED 장비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입지도 좀 탄탄하게 좀 굳힐 것이라는 전망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을 주시는데요. K맥이 올해 실적 전망치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시장 최대 매출도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모레드와 바이오 성장성까지 감안했을 때 현 주가가 좀 PER 800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밸류에이션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PER 13배 적용했을 때 16,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어제 코스닥이 좀 급락을 했었는데 K맥가 좀 21선을 좀 지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서 오늘 시가공략주로 K맥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주식도 이제 자기하고 합이 맞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우리 강정훈 부장님에게 또 여러 차례 수익을 안겨줬던 K맥입니다. 오늘도 선전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초가 공략한다면 어느 정도 목표가 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를 좀 짧게 보고 싶은데요.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일단 제시해 드릴게요. 최대 12,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0,000원 하회 한다면 즉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절가 10,000원 주셨고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K맥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봤네요. 강정훈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9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 그리고 코스닥은 10개월 내 가장 큰 낙폭, 일본 증시는 날았고, 간밤에 뉴욕에서는 알코아의 실적의 장이 끝난 후 공개가 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닻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북한 관련 리스크가 역시 시장을 괴롭힐 듯합니다. 오늘은 또 일본이 잘 가고 우리는 역시 소외될까요?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코스피의 출발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시장 자체는 약보합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 1916.7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장은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음봉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차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라면은, 일단 어저께 연중 저점을 다시 갱신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지지가 됐던 자리가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3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어저께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저께는 결국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는 1800 중반까지도 열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지지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도 역시 아직까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 내일 중 좀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좀 일부분 현금화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걸 본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이 크게 밀렸던 거지 코스피 시장은 뭐 거의 뭐 견조한 모습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마련했던 부분들, 특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포스코,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현대차 모두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간 저가 메리트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양봉으로 혹은 양봉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좀 빨간색 도지 이상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다라면은 단기적인 하락은 1차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발 빨간색을. 네. 수급 동안 좀 살펴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장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지금 17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기관도 역시 한 39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저께 프로그램 동향을 본다면 장중에 500억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결국엔 종가상으로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매수 반전 내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도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설주도요, 용산개발이 지금 거의 좌초되는 파국 국면에 놓이게 되죠. 오늘 다시 한번 약세를 띄고 있는데 잠시 후에 특징 종목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일본 증시, 오늘 출발은 어떨까요? 0.8%, 0.9%가량 추가 상승해서 어제 종가가 13,200포인트가량이었는데 오늘 13,300포인트 위쪽에서 또 한 번 갭 출발하고 있습니다. 갭 상승 참 부럽네요. 우린 종가상도 올리기가 힘든데 말이죠. 자, 이상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일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좀 좋겠지. 기대가 좀 무산됩니까? 일단은 뭐 그 예상 지수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 지수 같은 경우는 0.9% 정도, 그러니까 한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 0.5% 정도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26.04포인트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낙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0.5% 정도 이제 그 약보합권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전일 종가 수준까지 이제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뭐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추세를 돌리기는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 선두를 생각하신 분들은 시장이 얼마만큼 반등을 주는지, 그리고 어제 시장과 동반적으로 빠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시장 반등 여부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로 인해서 코스닥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무너졌다는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저께 코스피 급락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급락에 죄송합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 급락이었던 원인이 됐었던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 365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325억 정도 동반적으로 6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수급 쪽으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현재 매수에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47억 정도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어제 매수를 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게임즈라든지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외국인 쪽에서는 홈쇼핑 관련주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쪽에 과연 얼마만큼 매수가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느냐 그렇게 조금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뿐만 아니라 어제 급락했던 업종들에 대한 수급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들이 조금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0.53%,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79%,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1.3%,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14% 정도, 그리고 동서가 마이너스 1.5%,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태움, 그리고 태광, 성강밴드, 다음과 같은 종목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피팅 관련주인 태광 그리고 성강밴드, 최근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원화값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역시 북한 리스크 때문에 1,140원을 거의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북한이 내일 정도 미사일 쏠 수 있다 언지를 주고 개성공단도 잠정 가동을 중단하겠다. 사람들 다 빼내던데 오늘 또 얼마나 개법 출발하고 있는지 그 폭이 궁금한데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4.1원 상승한 1144.2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약간 줄이고 있긴 한데요. 일단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일본의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근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달러당 99.36엔을 기록하며 지난 주말 대비 무려 1.81엔이나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0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주말 대비 0.0015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엔화 숏 포지션을 정리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던 일부 외국계 IB들이 재차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 엔달러의 연간 전망치가 점차 상향 조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100엔 부근에 이르면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어서 상승 속도가 잠시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본 대형 매니저들이 해외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는 중기적으로 110엔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국내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과거 엔화와 원화 가치는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는 점에서 동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이슈를 무시할 만큼 지정학적 이슈가 외환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강수를 둔 북한 정권의 결정 때문에 간밤 역의 NDF 환율이 전일 현물화 종가보다 2.5원 상승한 1,142.6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이 미국, 남한, 북한 사이의 대화 시도가 실제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배당금 역성금 시즌이라서 달러 수요가 풍부한 한 주이고 현재 달러원 상승 흐름을 막을 만한 유일한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수출 업체들 역시 원달러 상승폭을 1,150원대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1,150원까지는 상승을 제한할 만한 그 장애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외환 투자자들 역시도 1,150원까지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35원에서 1,15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1,15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배당금 시즌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외환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강보합으로 소폭은 플러스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고수를 만나서 작전을 한번 짜볼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에 계시는 정재훈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을 모색해보고 있긴 한데 오늘 어떤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수급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의 차익 매도 때문에 일단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좀 확인해보면 대북 리스크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엄연하게 따져보게 된다면 과거의 연말 경우에는 벵가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북 리스크는 핑계거리에 좀 불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이지만 일단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등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대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이 스페코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스테코가 이제 5,66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풀 꺾여준다면 지수는 일단 대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지수 전략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1916포인트 부근권역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초가를 일단 돌파를 해주고 있고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좀 2거래일 정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일단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포지션이든 중장기적인 포지션이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뇌동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럴수록 일단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혹은 한 템포 좀 물러나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을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더존 비지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올해 2013년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ERP 솔루션 기업인데요. 국내 ERP 시장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업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13만 기업에 대한 고객을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사업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클라우딩 서비스 부분들인데요. 이 클라우드 부분들에서 매출액이 올해 100억 원을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업에서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갖추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부분들의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월 중순권역부터 꾸준하게 매수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550원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선 부근이 약 12,200원 부근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 기본적으로 13,500원권역까지는 목표치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일단 1차적으로 1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약 한 16,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61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손절선은 좀 짧게 11,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인 더존, 비존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수급에 대한 체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조언도 들려주셨습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님의 작전 타임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530선 올라왔고 코스피도 1929.72, 양시장 모두 0.5% 내지 0.7%가량 강보합권으로 시초가는 조금 밀렸지만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여 만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군들의 흐름 짚어보고 대응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 동양과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상승폭이 상당하고요. 에스텍스 그룹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주가 기운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부터 상승 원인 짚어보죠. 네, 일단 시장 자체를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1930포인트를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935포인트 이상까지 회복을 해서 마감한다라면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X 그룹이 이제 그 산업은행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SP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은 하락을 멈추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 수주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약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바로 추세를 반전하기에는 STX 그룹의 그 악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반등 시에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ST페노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한다고 해서 무작정 비싸게 사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부분들을 추측하신다라면은 일단 ST페노션 역시 4,000원 돌파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그룹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이 시가 특징주를 좀 보신다면 동양그룹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동양매직이 이제 현대백화점께서 백화점 쪽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그 비대 산업이라든지 정수기 이런 걸 이제 렌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동양매직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이 이제 최근에 본다라면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회사를 매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저께도 보신다라면은 충남 지역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샘표에 매각한다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한 12%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조금 M&A 기대감으로 혹은 강원도 발전 그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동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1250원 돌파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혹은 1250원이나 1300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백화점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한다라면은 주가 상승이 물론 좀 고가다 보니 주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오기 힘들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분사가 분할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예. 일단은 추가적인 회사 자체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가 안 나오면서 마감한다라면은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오늘과 같은 어저께와 같은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조금은 단기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죠. 한솔재지가 최근에 상승세가 좀 좋은데, 일단 한솔그룹 자체가 지주사로 전환하는 데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한솔재지가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솔그룹 자체가 조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분 구조가 좀 복잡했던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바라보시고요. 또 주가 역시 실적이 좀 개선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솔그룹이 이제 한솔건설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으로 과거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상각을 좀 상당히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솔재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네.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는 종목군들 본다면은 갑자기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12,500원이나 한 12,000원 초반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솔재지에 대한 대응법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내일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또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공장 가동 중단. 그래서 네. 오늘 방산주, 경협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AI와 또 관련된 테마도 네. 어제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까지 같이 좀 살펴주시죠. 참 코스닥이 테마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코스닥이 이제 상승 전환이 되면서 이제 0.9%, 1%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 남북 경협주들 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세 쪽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남북 경협주, 말 그대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3,000명을 뭐 철수시키고 그리고 뭐 철수를 시키게 되면서 정상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공장이 현재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중단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폐쇄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거기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금은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북한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에 희비가 좀 교차되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북미 대화 쪽으로 가든 육자 회담으로 가든 어쨌든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아무도 지금의 어떤 대북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외적인 변수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적인 변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도 그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어떤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개시자라고 하시는 리처드 엥겔 그 종군 기자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현재 나오게 되면서 네.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미국이란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현재 그 종군 기자가 입국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인 매도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어떤 정상회담 이런 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그 이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방위사업 관련주들 현재 그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면 네. 여전히 뭐 대장주는 스펙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7% 넘는 현재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빅텍도 그러네요.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폭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테마일 뿐이라는 얘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게 된다면 이쪽 기업들이 수혜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쪽 기업들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군수품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단순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남북 경협주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중단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남의 화해 모드가 아닌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남북 경협주들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손,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 최근에 방산주가 급등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폐쇄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회사들의 어떤 주가가 자칫 잘못하면 급락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만약에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그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서 AI 관련주들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또 여행주가 네. 거의 한가가는 오늘 반등하나요? 그러니까 테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AI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AI가 발생이 된다면은 당연히 백신주, 그러니까 AI를 막기 위한 백신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망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육고기의 어떤 육고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바로 바다 쪽 뭐라 해야 될까요? 수산주 쪽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산주가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만약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냐면 지금 현재 여행주가 AI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여행주가 어저께 조금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은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뭘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작년 10월달에 한번 잘 보세요. 작년 10월달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입국을 하게 되면서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팔려나왔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였던 기업 실적,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스로 인해서 어떤 중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웨이블 CNC라든지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카지노 관련주들 뭐 그 서울시에서 뭐 레저세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잠시 주춤했었는데 요거는 일시적일 뿐이고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파라데스 같은 카지노주도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을 조금은 이런 연관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AI가 지금 이제 백신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연관성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 카지노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서 끝나고요. 이런 그 우려감들이 확대가 안 되기를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현재 그 사람 대 사람의 어떤 감염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역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일단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테마나 어떤 연관성에 대한 피해는 본인은 가져가지 말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AI 관련해서는 테마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확대돼서 엮여가는 그런 상황, 심지어 화장품주도 엮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조언을 주셨는데요. 자, 현재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1933선, 534선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특징주입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3,600억 이상 다시 한번 가열차게 매도를 했던 날인데요. 현대차 가장 많이 뺐네요. 그리고 오늘 반등 주긴 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두 번째 많이 정리한 종목, 세 번째가 기아차, 네 번째가 삼성전자였군요. 5위가 코덱스 200, 6위는 포스코, 그리고 7위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다 좀 알만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오늘 자동차 쪽도 모두 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줬는지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거의 외국인들이 판 종목 오늘도 역시 받아준 것이 나오고요. LG화학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기관이 샀군요. 전이래요. 녹십자홀딩스도 기관의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는 LG화학과 비슷한 군의 롯데케미칼이었고 6위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7위는 역시 기아차였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내에 이렇게 대표주들의 매매 공방이 정말 치열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대형주는 누가 사더라도 누가 꼭 파니까 참 매매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일단 뭐 누가 파는 건 결국 외국인이 파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 좋다라는 종목군들은 뭐 주가 계속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계속 사는 특성이 있고 한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뭐 저가 매입되고 이런 거 없이 계속 매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현대차, 삼성 엔지니어링, 기아차, 뭐 포스코, 뭐 현대중공업에 이르기까지 뭐 계속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간은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모든 차트가 다 무너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부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뿐이 아니라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쩔 수 없이 기관은 좀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좀 입장에 놓이다 보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바닥이 확인이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또 만약 시장이 돌아선다라면 또 외국인 또 이들 종목군들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좀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신다라면 너무 지금 입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기관이 살 수 있고 향후엔 또 외국인이 다시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이번엔 코스닥에는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역시 투자 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닥에 외국인이 한 300억대 정도, 이어서 기관도 한 300억대 정도 순매도를 했었는데 먼저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정말 급락했다는 안 좋은 특징이 있죠. 다음이 가장 많은 물량을 이제 독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엔터주인 SM과 YG엔터가 있었고요. 시젠, 메디포스트 다들 전일에 7% 넘는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6위가 루멘스, 7위가 파라다이스,
코인스였네요. 자, 이상 외국인들이 정리한 종목 순서대로 많이 판 순서대로 보셨고 이번엔 기관은 그럼 어떤 순서대로 정리를 했나 보면 전일 역시 AI 관련된 테마로 확장돼 얽혔던 모두 투어가 1위로 많이 정리가 됐고 2위가 시젠은 악재가 있었네요. 수급적으로. 3위가 컴투스. 그리고 밑에 7위 보시면 게임즈도 약간. 4위는 서울반도체. 외국인은 일단 루멘스 정리하고 기관은 서울반도체 정리하고 5위는 GD, 6위는 이지바이오였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전일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정리한 종목들이 오늘은 일단 반등을 좀 거의 보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떤 결론을 내보자면은 그만큼 시장과 연관성이 큰 종목들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시장을 반등을 주게 되면서 반등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면 또 하락을 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을 가게 된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시장과 연관성이 있다면은 어쨌든 시장과 연관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이 바이오 쪽, 시젠이란지 메디포스트, 바이오 쪽과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 관련주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란지 그리고 게임빌과 같은 게임주 중심의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게임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반등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만약에 또 오늘 1차적인 반등, 그러니까 단순히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된 매매가 필요한 종목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조언 간략하고 확실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유청희 대표님, 오늘 양봉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제가 보기엔 오늘 내일이 변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점은 어저께 깬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어저께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지라인 붕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일단 주가 흐름에 따라서 향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까지 연결 지어가지고 주가가 더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중요한 변곡이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좀 현금화를 좀 하시거나 시장이 좀 반전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현금을 좀 주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과 내일이 변곡점이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한마디. 저는 속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왜 웃으세요? 그냥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헛웃음이 나오네요. 네. 일단 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이 호랑이 굴. 네, 그렇죠. 네. 코스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예. 코스닥이 좀 호랑이 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 그런 얘기 드렸다는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두 가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종목이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면 시장과 조금 대응된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 어떤 견제한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조금은 냉정한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시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반등 끝날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는 내일 그리고 모레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지금 빠져나가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조금은 냉정해야 될 시기가 오늘 시장이 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담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조금만 냉정하게 판단을 좀 오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런 속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정을 좀 찾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네요.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유청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변동성 확대와 저점 확인 국면의 연장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중국 소비시장 점검, 동양증권에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또 IM투자증권에서는 외인 매도 공세의 지속 여부에 대한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입니다. 당분간 지수의 저점 확인 과정은 좀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추가 약세, 또한 미증시 조정 가능성이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일 급락하며 마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 역시 유의해야 할 시기인데요.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실적 가이던스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견고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는 실적 우려가 2분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재와 산업재는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로 추세 반전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증가율에 주목하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연평균 14.9%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최근 낮아진 중국의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신도시와 내수시장 성장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림수로 판단되는데요. 도시화율이 1% 개선되면 이 내수시장은 0.6%포인트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내 도시 소비는 의류와 주택 가구, 운송통신과 엔터테인먼트, 교육 중심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동양증권입니다. 걱정스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낙폭과대로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만 반등하더라도 198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단기 반등을 하지 못하고 1916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 급락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이평선 회복 전에는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경우 7일 이평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동 이평선을 회복하면 중기 저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의 흐름이 좀 지배적인데요. 그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 증시가 투톱 형태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유럽과 아시아 여타 증시들은 많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알루미늄 최대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달리고 있는 건 실적 개선에 대한 것보다는 양적 완화 기대감이 더 크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담보가 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로 인한 자금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 증시가 언제 꺾이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 재반등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60일선을 좀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들이 물량만 내놓지 않아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인들의 물량 체크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최소한 하루 단위로 해서 한 2천억 원 이상의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매도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격이 과대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되돌림 구간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아래쪽으로 안 열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1950선을 깨면서 현대차 3인방이 하락에 대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악재가 지금 상당히 많죠. 엔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물량을 줄이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투기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관망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LG U+하고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1930까지 갔었는데 다시 반등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 지표 가운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요즘에 뭐 제조업 고용까지 안 좋아졌으니까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주택값 상승이 너무 빨라서 걱정이다. 이거 너무 배부른 걱정 아닌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글쎄요. 제가 볼 때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2월에 그 기준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로 10%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2월이라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느리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례적으로는 빨리 진행됐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고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어떤 매물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신규 건설도 부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임대비가 비싸지면서 투자로 좀 바뀐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주택가격이 빨리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낮춰놔서 그래서 투자가 좀 활성화된 부분,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변심을 했다라는 말이 지난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저신용자에게 다시 주택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또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저에는 BOJ 이후 정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엔달러가 99엔대, 진짜 100엔대 바로 코앞인데, 이제는 뭐 110엔 그 이상도 간다는 전망들이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그 엔달러 환율은요, 현재로서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110엔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격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에서는 더 이상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 일단 엔화 약세는 잠시 멈출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진행되면서 기술적으로 이격을 좀 벌려준다 그런다면 뭐 연말쯤에는 110엔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엔화 약세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의 가치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격 조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 국면을 단기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유럽인들이 최근에 유로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모양인데 달러화를 왜 사는지 그 이유가 제일 듣고 싶어요. 유로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시장에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에 키프로스 문제로 인해서 유로에 투자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후에도 6개월 동안 100달러짜리 지폐가 약 한 5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액 66조 원 정도가 증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달러의 안전자산이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유통량이 5년간 거의 한 42%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유럽인들은 이제 안전자산 중에서 금하고 달러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바로바로 거래될 수 있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을 쓰고 있고요. 이 얘기는 한편으로 유로화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 전설인 조지 소로스도 내년에 유로화가 폭풍의 중심에서 격변을 맞을 것이다. 엔화 가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도 가치가 아마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네요. 그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그 프랑스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유로존의 주변국 중에 하나가 영국이죠. 영국의 그 파운드화가 약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존 자체적으로는 엔화와 파운드화에 겹쳐지는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유로화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키프로스 문제가 나타난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혹시라도
이번 재선거에서 오성당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득세를 못하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여파가 결국에는 유로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조언을 구할 시간인데요. 이제 이 정도에서는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이제 계속 사주는데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현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듯 하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변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거래일 안에 아마 변화가 상당히 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수급적인 선에서 봤을 때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진입하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환율도 1140원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우리나라 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가격대는 1154원이니까 지금은 외국인들한테 환율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는 매수세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그 현물을 지금 계속 받아주고 있죠. 이번에 기관의 매수세는 지난번 같이 2030 가서 물량을 팔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조만간 쌍끌이 장세를 연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버텨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재미난 건 주가를 끌어내렸던 화학주들이 지금 반등에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동안 시장을 하락시킬 때마다 발목 잡았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 상승의 베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주의 대표격인 화학주도 움직이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인내심이 요구되는 장이라고 조언 들어봤습니다. IM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25선, 반등폭은 한 7포인트 정도이고요. 에고야, 코스닥은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네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